지금부터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SNS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진행할 저는 김광진입니다. 저는 지금 KBS 라디오에서 김광진의 경제포커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법의 성이란 노래를 불렀었고요. 증권회사하고 투자운용사에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박재환 장관님과의 이런 좋은 기회를 특히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질문과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같이 좀 얘기해보는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박재환 장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박재환 장관님 페이스북 오랫동안 하셨고 벌써 이제 친구만 5,000명이 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페이스북에 친구들 많이 사귀셨습니까? 뭐 빨리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제가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좀 바쁘긴 해도 가급적이면 일요일 날 시간을 좀 내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보고 답을 드리고 또 친구 하자는 요청이 있으면 대개 다 뭐 국민들이시니까 다 수락을 해드리고 했더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000명 상한선이 다 차가지고 페이스북만으로는 안 돼서 페이스북도 따로 열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장관님의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지난 일주일간 보내준 질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추려서 제가 대신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약 200건이나 왔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읽어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 대부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좀 까칠한. 까칠하고 문제 제기하는 좋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참 그런 질문들을 보고 야, 이런 질문들을 받기를 참 잘했다. 많은 부분은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도 계시고 건의사항도 있고 또 일부는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은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이른바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거, FAQ라 그러나요? 네. 그런 코너를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 게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또 시간이 되면 이런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 제가 좀 비염이 있고 해서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하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날짜가 지금. 딱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네. 연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우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성민 씨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장관께서 이제 야구 용어를 들어 설명할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무척 좋아하는 편입니다. 취임 시 전임 윤진현 장관이 3회부터 7회까지 롱릴리프를 잘 이끌어서 승리 요건을 갖추었다. 마운드에 올라선 소감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제 8회, 9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중요한데요. 지금 어떻게 경제 상황 보시고 계십니까? 뭐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2008년 중반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등에서 아주 경기가 침체했고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는데 그건 비교적 저희들이 교과서적으로 극복을 했다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었고 작년 또 9월, 8월 정도부터 글로벌 재정위기, 특히 유럽 쪽 사정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져서 그 여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정현 장관님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을 잘 하시고 이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나은 성장률 등으로 이렇게 위기를 극복을 잘 하시고 제가 이어받았는데 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른 선진국들이 다 신용등급이 불강등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용등급도 오히려 뭐 상향조정되는 그런 등등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위기를 두 차례나 맞다 보니까 위기 속에서 아무리 잘했다 해도 서민들께서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는 또 국제 유가까지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구로 따지자면 공격이 아닌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자를 상당히 내보내가지고 실점 위기에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러나 아직 결정적으로 패스트볼을 했다거나 실수를 해서 점수를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를 성원하시는 관중들, 우리 편들은 관중석에서 계속 가슴을 졸이고 계신 네.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기획재정부 전 직원들을 비롯해서 정부에 있는 공직자들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실점을 최소화한 뒤에 하반기 가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격할 때 대량 득점을 해서 꼭 경기를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를 반영하던 임삼규, 정주식 씨 등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 관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라 국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최근 정치권의 복지 공약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보면은 복지 수준이 아직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을 선진국처럼 높여가야 된다 하는 데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려면은 상당한 재정 부담 수반이 되고 국민들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나라의 빚을 많이 지거나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부담을 끌어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사실은 소망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복지 공약들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둘째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복지 정책을 펴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제공이 돼야 되고 낭비가 없어야 되고 또 불필요한 사람까지 너도나도 복지를 요구하거나 복지에 기대려는 그런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일하는 복지,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니면서도 국민 세금 혜택을 받에 기대어서 복지를 받는 그런 일은 줄이는 게 좋겠다. 원천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아주 노인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은 일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나 아주 건강이 안 좋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부가 물론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일을 통해서 자활하고 오래 바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정부 지출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복지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복지 예산 추이는 어떻습니까? 정부도 그동안 복지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려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시듯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절대 금액도 늘어서 올해에는 무려 9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되었고 그것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5%가 되는 정도로 빨리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GDP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해서 선진국의 한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니까 애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곳간에서 역시 인식이 난다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만 복지 예산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가난한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서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득 수준을 보면 선진국의 한 80% 수준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복지 수요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노인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좀 낮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선진국 평균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소득 수준이 한 80%, 노인 인구 비율이 한 70%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 7, 8, 56, 한 56% 정도 수준이면은 선진국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50%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선진국보다 복지 수준은 낮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속도로 늘려가면 정상적인 페이스로 계속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지 분야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소 일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계신데 일하는 복지에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떤 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결국 일하는 복지라는 게 일을 안 하고 그냥 정부에 기대에 있는 분들보다 일을 하시는데 또 가난하신 분들 한테 좀 잘해드리자 하는 그런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소득 근로자들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을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도 내는 돈이 아까워서 가입을 못 하고 계십니다. 고용보험도 안 들고 계십니다. 산재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하셔도 나중에 사고를 산업재해를 당하시게 되면 혜택을 결국 드리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사회보험에 가입을 안 해 있으시기 때문에 실직을 하셔도 실업수당,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나이가 드셔도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근로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 좀 생기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급받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하는 것보다 일 안 하는 것만 이익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셔서 만약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시게 된다. 네. 탈수급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한꺼번에 모든 혜택을 다 중단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급이라든지 의료급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복지 혜택은 계속해서 좀 더 당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행급여를 좀 확대한다든지 또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하셔가지고 저축을 하시면 저축하신 금액의 일부는 또 정부에서 매칭을 해갑니다. 그 저축을 함께 해서 빨리 재산을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럼 EITC라고 해서 근로장려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을 하시면은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올해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저소득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워킹 푸어 계층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제도를 통틀어서 일하는 복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많이 늘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쪽을 좀 더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른바 뭐 영세 제조업종 같은 데 3D 업종도 있습니다만 여러 업종에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조선족 우리 동포들 한 54만 명 정도 모셔와가지고 국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기초수급자들 가운데 상당수 분들은 사실은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들이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데려오기 전에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무슨 거기서 일을 하시고, 근데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또 나머지 정부에서 일하시기 전에 보태주던 복지제도도 일부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느냐. 그분들도 정부의 도움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립해서 하시는 게 자긍심도 더 느끼실 수 있고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는데요. 네.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연 13%씩 계속 올려서 5년 후에 2배로 만들겠다 이런 네. 정책을 네. 했더라고요. 네. 근데 가령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좀 많이 올리면 그게 또 약간 일자리를 좀 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인상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가령 그럼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좀 획기적으로 올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중국이 최근에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 가운데 상당히 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한계 기업들은 중국에서 다시 더 좀 수준이 낮은 나라 나올까요? 뭐 동남아시아의 일부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뭐 유턴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죄송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약 한 9% 가까이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매년. 그리고 물가가 한 3% 남짓 인상이 되어 왔고요. 일반 그 근로자들 급여는 한 6% 가까이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 급여보다는 최저임금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사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영세 기업이라든지 또는 청소 용역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일용직 쪽에서 최저임금을 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그런 영세 중소기업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서 고용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이제 올리는 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업종별로 기업 규모별로 어떻게 보면 또 지역별로 사실 생활 물가 집세 이게 다 좀 다릅니다. 수도권이 생활비가 좀 더 들거든요. 지방보다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지역별로 뭐 업종별로 이렇게 좀 차등화하는 것은 어떠냐. 지금 차등화가 일부 연령대 고령층과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직이라든지 이렇게 근무 시간 자체가 24시간 근무 후 2교대로 하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좀 예외가 주어져 있는데 경제 현상이 다양하고 분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다양하게 차별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노사가 합의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지방을 최저임금을 좀 더 낮게 합시다. 서울은 뭐 수도권은 생활비가 비싸고 지방은 좀 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아니 그러면 지방은 월급을 덜 받으란 말이냐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있어서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요. 최저임금은 노사 등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합의가 잘 안 되는데 정말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FTA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가 됩니다. FTA를 하면 사실 좀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이제 뭐 기회가 좀 많아지지만 사실 이게 경쟁력이 없고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실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FTA가 됐다 그래서 소비자 편익이 체감도가 좀 덜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수입 업체만 배불렸던 지적이 있는데 원승현 씨 등 여러분이 FTA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주어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신다면 뭐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예, 참 많이들 올라오는 질문이고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FTA를 한편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시고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FTA를 하면 피해가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사실 소비자인 시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FTA를 하면 농산물이 싸져서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반대편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팔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외국 자동차가 우리한테 좀 싸게 들어오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더 싼 값에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 국내 자동차도 좀 더 압력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거다. 서비스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봐서 소비자는 뭐 어느 쪽으로 봐도 다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한미 FTA 같으면 양쪽이 모두 이익이다 하는 윈윈이라는 것이 학계나 뭐 이런 것이 다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특정 분야의 생산자의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축산업 같은 경우에 미국 쇠고기가 좀 더 싼 값에 들어오게 되니까 축산업은 좀 피해가 있을 거다. 그 축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축산 사료는 무관세로 한다든지 축산 시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데 자금을 1%의 저리로 융자를 해드린다든지 뭐 농업용, 축산용 유류는 면세로 제공을 해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들이 세워서 어차피 지금 미국, 호주, 뭐 캐나다 등등의 우리 다 개방되어 있는 쇠고기 시장을 지금 개방된 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파고를 넘기기 위해서 우리 축산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오히려 한국 우수한 소고기를 좀 수출을 해보자. 뭐 중국 같은 데도 수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지. 못 들어오게 이거 막아두고 있어가지고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쇠고기를 또 국내 소비자들이 계속 먹는다는 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물가 상승률, 물가 수준은 높지만 상승률이 낮은 이유가 수입 시장 같은 걸 많이 개방을 해서 소비재를 전 세계로부터 들여올 수 있게 하고 관세율을 낮추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우리가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또 기름도 사오고 가스도 사오고 해서 가게를 꾸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팔아야 되고 팔려면 우리도 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한미 FTA 같은 경우 축산물이라든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한 EU FTA는 우선 작년 7월부터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면도기라든지 다림이라든지 이런
소형 가전 제품이라든지 또는 뭐 소비자로서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포도주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등등에서 값이 상당히 낮아졌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도 많이 수출을 하고 또 수입도 늘어났다 뭐 그런 뭐 통계도 있긴 합니다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유럽 같은 데서 들여오는 뭐 삼겹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싸졌다는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FTA가 돼도요 그 해 바로 관세가 한꺼번에 다 떨어지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떨어집니다. 한 해에 한 2% 내지 3%포인트씩 낮아지기 때문에 첫 해에는 또 완전히 체감하실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5년, 10년 지나면 완전히 관세가 철폐되면 충분히 효과를 체감하실 수가 있게 되죠. 네, 이번 질문은 대구의 특성화고 학생이 동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네. 홍영석 군의 질문을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전자특성화고에 다니는 홍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3월 15일에 한미 FTA가 발효되는데 유수나 언론 매체에서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저희 같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네. 결국 전기과 학생이라고 하니까요. 한미 FTA가 되면 우선은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측 관세가 철폐가 되게 되니까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또 전기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산업, 자동차 협력업체 쪽에 충분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전기 전자 분야도 한미 FTA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저희들이 손꼽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품 개발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또 전자 제어 개척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책연구원 10군데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에 의해서 일자리가 약 35만 개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는 한미 FTA의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물가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이선영 시절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 소득은 거북이처럼 늘고 물가는 토끼처럼 뛴다. 생필품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을 제재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혈진들이 남긴 질문을 보니까요, 물가 때문에 서민들 삶이 이제 팍팍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환율을 좀 수출 대기업 위주로 조금 약간 높게 고환율 유지해서 수출업체는 좋지만 이 수입하는 거에는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내수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제가 언론에 또 칼럼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는 게 저금리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은 늘고 대기업에게는 도움이 됐는데 서민들에게 힘들어졌다 하는 지적을 지금 많이 접합니다.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금리 기조는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함께 그렇게 하자고 사실 합의를 했던 그런 정책 기조죠. G20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까지 사실상 제로 금리, 0% 금리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지금 0%는 아니고 3.25%의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금리 기조라는 건 오르신 지적인데
그건 우리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그나마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좀 높은 금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금리라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고 사실은 서민들께도 뭐 가계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도움을 드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끼쳤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정책은 옳은 지적인데 한 가지 고환율 정책을 썼다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환율은 지금 현재 외환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외환 시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라 할까요? 체력, 그 펀더멘털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것을 보고 돈이 많이 투자가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거나 합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주식 투자하러 우리나라 채권 사러 들어오는 돈을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더 들어오라 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정부가 좀 어떻게 막 인위적으로 환율을 고환율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써서 뭐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선진국들이나 IMF나 이런 데서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하루에 몇십 원씩 그냥 환율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급변동이 있어서 이게 너무 불안정하다 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급변동을 좀 완화하기 위한 미세 조정 수준으로 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상습적으로 그냥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율이 높으면 꼭 수출에 유리하느냐 하는 것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환율이 우리 수출이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특히 이 순익에 끼치는 영향은 많이 줄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환해지라고 해서 환위험에 대비한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나 파생 상품에 많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커졌습니다. 시장이 많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물가 때문에 서민들 고통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경상수지나 이런 쪽에서는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특정 목표를 위해서 환율을 조작한다거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물가가 올라서 주부들의 장바구니가 힘겨워지는데요. 그런 얘기가 요즘 뭐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사모님께서도 네. 주부의 입장에서 네. 생활물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자동차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면 요즘 너무 많이 올랐더라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이 패친들이 올린 질문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뭐가 좀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야채, 채소 가격이 겨울철이니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몇 달 있으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이 나거든요. 집주인께서 뭐 나가라고 할지 더 있으라고 할지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가라고 해도 그렇고 더 있으라고 해도 그렇고 그동안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전세 보증금을 좀 더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집사님 좀 걱정을 하고 있죠. 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경제 분야 핫이슈 역시 유류세입니다. 네. 네, 기름값이 너무 네. 오르고 있는 상황에 네. 유류세 좀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유가 네. 많습니다. 네. 유류세 국제유가가 130불 이상이면 유류세 인하를 좀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유류세 입장은 또 계속 얘기는 해오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참 어렵습니다. G20
국가들 회의를 가봐도 우리하고 일본 뭐 그런 정도가 또 뭐 일부 한두 나라 더 있습니다만은 기름이 전혀 안 나는 이런 나라고, 다른 나라는 다 뭐 이래저래 기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나라는 산유국이 돼가지고 기름값이 더 올랐으면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특히 고통이 심한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해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꽤 있으십니다. 뭐 1톤 트럭에 뭐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라든지, 뭐 퀵서비스를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택시, 화물차 뭐 등등을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고통이 사실은 뭐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중교통으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운행 거리를 최대한 좀 줄인다든지 하는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분들 고통이 심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른바 비상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두바이 유가로 배럴당 130달러가 5영업일 이상, 닷새 이상 지속되면 유류세 일하를 비롯해서 뭐 오부제라든지 이런 계획에 이제 검토를 하고 착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좀 해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 기름값이 올라도 기름 소비는 또 크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탄력성이 아주 낮은 편이어서 우선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특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이 10달러만 배럴당 올라도 우리가 1년에 무역 수지가 100달러 적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은 차를 뭐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과 함께 또 기름값이 오를 때 세금을 깎아드린 적이 있긴 한데, 몇 년 전에. 그래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찔끔 내린 걸로 돼가지고, 이게 이것밖에 안 내렸나 해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깎고도 욕을 먹은 그런 또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이 유류세가 전체 유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한 47%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53%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하는 점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일각에서는 좀 일본은 정액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정률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변동이 심하다 하는 건 또 지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본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이 정액세고,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10% 붙고, 일본은 부가가치세 대신에 소비세가 5%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그 5%포인트 차이 때문에 약간 더 우리가 충격이 큰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 정말 좀 헤아려 주시면 좀 되고요. 기름값을 이제 너무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130달러가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이 최우선순위에 올라 있고요. 상황을 하여튼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문제, 탄력세율을 낮추는 문제도 신청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성장이 예전에는 뭐 8, 9%가 하다가 이제 뭐 3, 4%로 내려왔고요. 자사기 구조가 고도화되니까 예전보다 회사가 성장을 해도 산업 일자리를 많이 필요를 않는 뭐 그런 구조도 있고, 또 기업인들도 본인이 이익을 많이 내야 자기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 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청년 일자리 대책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그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아졌고, 또 자녀를 하나 둘 이렇게 가진 부모 입장에서 대학 교육 다 시키려고 하시죠. 그건 전혀 무리가 없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또 이른바 영세 제조업이라든지 뭐 건설 현장 같은 데 일 안 하시려고 하고 상당히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과거에는 그 여성 청년들 뭐의 경우는 취업을 그렇게 취업 전선에 그렇게 의욕을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남녀 불문하고 모두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까 지적하신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점과 맞물려 가지고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경제 전체의 일감을 좀 늘려 가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주력 업종이 제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 쪽으로 뭔가 돌파구를 좀 내야 되겠다.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송통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교육 쪽에도 상당한 그 틈새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회계 이런 쪽에서 그런 전체적으로 서비스 산업 쪽에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고, 그걸 하려면 지금 서비스 업종끼리의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고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고 칸막이 허물어야 되고 융복합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고, 또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이 또 융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업종으로 또 많이 탄생이 되도록 그렇게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직역의 이해관계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진전이 더딥니다. 무슨 OTC 같은 상비약을 딴 데서 파는 거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상당히 논란이 심하고,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 부문에서 보건 쪽에서 좀 규제를 줄이려고 해도 법이 통과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원격 진료 같은 것을 허용을 해서 건강관리 분야에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해도 법이 잘 안 만들어지고 하는데, 특단의 각오로 하여튼 사회적으로 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토론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사회적인 공론,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미스매치 문제인데, 총량도 늘려야 되겠지만 한쪽에서는 구인난이고 한쪽은 구직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를 하려면 첫째,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그 학생들이 갖춘 역량, 전공, 기술이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눈높이에 좀 맞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산업이 요구하는 수요하고 사이에 맞지 않고 미스매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공 분야 쪽에 커리큘럼 쪽에 그걸 좀 실사구시로 바꾸고 다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밖에도 너무 지금 선진학, 무조건 뭐 묻지마 진학해가 대학원까지 가서 나중에 고학력을 갖춰서 일자리를 구하지 말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에 취업을 우선 했다가 그 취업을 하면서 자아도 발견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알게 되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 야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 좀 휴직해서 또 진학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경로의 입직 형태가 좀 더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도졸자 채용을 좀 많이 해라. 그건
대학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우선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대학원을 마치는 그것도 상당히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진학률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 조금 좀 내려온 겁니다만 그게 한 60% 정도 수준까지 오고, 그리고 고졸자들도 상당히 바로 진학을 취업을 하고, 그러면서 사내 대학을 가든지 방송통신대학을 가든지 사이버 대학을 가든지 폴리텍을 가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야간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학제문행 등으로 또 번듯한 숙련 기술을 가진 직장인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것 등등. 그 다음에 해외 쪽에 글로벌 무대에서 사실 또 많이 우리 젊은이들이 역량도 옛날보다 어학도 잘하고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꼭 국내에서만 일자리 구하지 말고 해외에도 도전을 좀 해보자. 그런 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까지는 이제 우리 청년 인구가 퇴직자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인구 구조 측면에서 실업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2015년 이후에는 청년들 배출되는 숫자가 상당히 좀 절대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보면 2014년까지는 우리가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업들에서도 젊은이들을 지금 좀 미리 좀 뽑아두고, 2015년 이후에는 젊은이들이 귀해지니까요. 그때는 퇴직하실 분들을 좀 퇴직을 늦게 하시도록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좀 붙잡아두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청년을 조금 능력보다 필요보다는 조금 더 많이 뽑아주고, 2015년 후부터는 퇴직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붙잡아두는 그런 인력 운용이 현명한 방법이 될 거로 또 보입니다. 네. 지난 2월 MB정부가 출범 뇌도를 맞이했습니다. MB정부 4년 동안에 경제 성과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경제 성과가 안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MB정부 4년 동안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정말 전대미문의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위기 극복,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고 막 현안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선방을 했다 하지만 역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순풍, 그러니까 등 뒤에 바람을 받고 뛰는 거하고 맞바람을 받고 뛴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맞바람 받고 아무리 잘 뛰어서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잘해서 1등을 했다 해도 기록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등을 좀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교과서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다 하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외신들의 반응, 이런 거를 있었다는 것. 그 기초가 된 것은 역시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대내외적인 건전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선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2007년과 작년 말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는 일자리가 166만 명이 줄었습니다. 미국이 620만 명 정도가 줄었고 우리는 81만 명이 그래도 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이 다 2007년에 비해서 일자리가 줄었는데 4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그래도 81만 개나 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기업 환경 개선을 많이 해서 그래도 세계 8위로 저희가 엄청 순위가 뛰었습니다.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 8번째에 들어간 것이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다 나가보시면 알지만 한국 하면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가 크게 사실 달라지고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UAE에서 발주한 걸 한국하고 경쟁해서 한국에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한국이 언제 이렇게 됐느냐 깜짝 놀랐다 하는 얘기를 뭐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실제 이태리 같은 데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눈, 아니 월드컵 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한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우리는 한국 자동차가 이태리 자동차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팔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식의 놀라움, 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를 보는 눈, 뭐 등등 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하고 우리 유학생들도 잘하고 K-팝 가수들도 잘하고 해서 한국 사람을 보는 눈, 한국 상품을 보는 이미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 등이 많이 바뀌었다. 그 좀 우리가 자부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계창으로 실시간으로 댓글과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거기에서 질문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등록금 부담이 너무 커서 등록금이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 등골을 부러뜨리는 요인이라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있는데요. 이거 실현 가능한 건지, 정부의 등록금 경감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한꺼번에 반값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반까지 부담을 드려드리는 것은 어렵고, 올해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1조 7,500억을 투입을 하고 또 대학들도 자구 노력을 하고 해서 겨우 한 20% 가까이 등록금 부담을 낮췄거든요. 거의 절반까지 가려면 훨씬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단시 내로는 어렵다.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많이 거두려면 국민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면 빚을 져야 되는데, 후대에 빚을 줘서 지금 등록금 싸게 준다는 게, 결국은 후대라는 게 지금 대학생들한테 빚을 떠넘기면서 대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싸게 해준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삼모사의 정책은 소망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등록금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낮춰나갈 수는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대학을 지금 꼭 취업 전에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걸 묻지마 진학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대학을 가서도 취업을 못하고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선취업 후 진학 경로를 받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성공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 그런 방법을 좀 택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대학 등록금의 수준도 수요의 감소에 따라 낮아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도 맞습니다. 네. 제가 경기정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가장 관심이 가계부채인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900조를 넘어섰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가계수지명세 통계 보니까 좀 낮은 소득 수준 1분위에서 적자로 늘어가는 폭이 53%로 56%로 확 늘었더라고요. 적자 폭도 늘고. 그래서 이게 좀 저소득층의 경금 흐름이 지금 경기가 아주 둔화된 것도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저소득층의 경금 흐름이 적자 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총량을 누른다고 해도 경금 흐름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광진 선생님 또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셨고 원래 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봤을 때 또는 평균 개념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소득계층, 1분위 소득계층 쪽에는 굉장히 취약한 가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그래도 뭐 일부는 또 자산을 부채에 대응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다든지 생계 자체를 위해서 빚을 또 특히 고금리의 빚을 얻어서 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좀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실제 또 그런 상황에 있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유념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그 자산 대비 담보비, 부채 대비 담보 비율이라든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경제 정치에 큰 주름살을 끼치는 이른바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은 상당수 한계 가구의 파산과 이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첫째는 이분들의 아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이른바 바꿔드리는 돈이라든지 영세 취약계층에 집중한 이른바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등등의 영세 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이 있습니다. 그 금융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점과 그리고 역시 이분들이 그래도 일자리를 갖고 또는 갖고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빚을 일부 갚을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 그 일자리 중에는 사실 정규직 취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차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등등의 말하자면 좀 시정책 등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 버핏세, 네. 부자청세가 좀 화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정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소득세 좀 올려가지고 부자들한테 좀 더 걷어서 조금 더 취약계층에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소득세 지금 올리는 건 좀 입장을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소득세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 소득세고 하나는 법인 소득세인데요. 우리는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우리 GDP에서 걷는 비중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좀 많이 걷는 편이고요. 그래서 법인세, 대기업에 대한 되게 정세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를 낮출 수 있고 해외 자본 유치에도 좋지 않고 어떤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장 이전을 해버릴 수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사실 좀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는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추면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조금 더 충실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자를 살펴보면 사실은 특정 고소득층이 너무 많은 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가 근로소득세 약 40%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10%가 80% 가까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한 40%에 달하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아주 소액이라도 500원, 1000원이 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거두는 그런 방향의 노력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격차입니다. 근로소득은 그래도 유리지갑이라서 꼬박꼬박 냅니다. 사업소득
가운데 상당수가 탈루되거나 포착이 안 되고 있다. 전문직업인 소득 가운데서 그런 쪽을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지금 포착되지 않는 쪽을 제대로 포착을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손쉽게 세율만 올리면 꼬박꼬박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은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은 격차가 불공평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자, 특히 전문직업 소득자들 가운데 포착되지 않는 세금을 제대로 받자 하는 그런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는 역외 탈세라고 해서 해외 쪽으로 많이 자산이 빼돌려져 있거나 소득이 은닉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좀 더 찾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자본이득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양도 차익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른바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그런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또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1가구 1주택은 봐줘야 되지 않냐 하는 워낙 국민적인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어서 이 과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주식시장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잘 아시는 대로 상당히 지금 취약하고 또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이 지금 하필 이때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과세를 쭉 단계적으로 넓혀왔습니다만 그 방향은 맞는데 좀 단계적으로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확대하는 현명함을 발휘를 해야 되겠다. 요약해보면 시장의 충격을 너무 주어서 자본시장이 급변동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자본이득세를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기담 씨의 질문입니다. 인천공항이나 산업은행 정말 알짜 공기업인데요. 왜 정부가 민영화하라고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포스코, 지금 포항제철이라든지 KT라든지 심지어는 뭐 대한항공 이런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종전에 다 국영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그대로 국영기업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과연 지금의 지금의 포스코, KT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으로 있었으면 독점 체제로 있었을 거고 비효율이 상당히 발휘가 되고 주인 없는 기업으로서 모두가 나눠 먹기, 폐해 같은 것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민영화하자는 데 오해가 있는데요. 공항의 활주로라든지 그런 시설을 우리가 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은 그대로 두고 공항의 운영권을 민영화하는 것인데 그것도 100% 한다는 것이 아니고 51%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49% 소수 지분만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도 상해공항이라든지 국제공항을 다 이미 운영권은 민영화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 첫째 인천공항을 너무 잘 돼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공사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설 운영권을 일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공항 확장하면 세금도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지분 참여하는 노하우가 참여하는 회사 가운데서 공항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인천공항에 좀 취약한 환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더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산업은행의 경우도 결국은 오랫동안 우리 금융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관치금융에 폐해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런 등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투자은행 IB 쪽에서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뒤떨어진 위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금융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좀 번듯한 국제적인 IB로 키우려면 이거를 민간 쪽에 어느 정도 개방을 해서 자본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부드러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장관, 국회의원, 교수 역할 다 해보셨는데요. 어떤 역할이 본인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어떤 역할을 하나 고르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을 보더라도 엔진이 좋으냐, 브레이크가 좋으냐, 아니면 이른바 후사등, 백미러가 중요하냐, 헤드라이트가 중요하냐, 이 논쟁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모두 그 필요할 때, 깜깜할 때는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비 오는 날은 윈도 브러쉬가 이게 창닦기가 덥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맡은 소임을, 그때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온 국민께서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위적으로 이렇게 충실해 주실 때 나라가, 국민이 극대화된다고 보거든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나름대로 야당일 때 지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장관으로서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서 가물면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안 오나 걱정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안 그치나 걱정을 하고, 너무 외국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저걸 어떻게 좀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없을까 걱정하는 그런 자세 등이 어느 하나도 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고 마치 직업의 기천이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자리 다 소중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뭐 마음속에 지니고 계신 자음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좀 알려져 있긴 한데요. 말이 가는 곳에는 소도 갈 수 있다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행척 우여거라는 걸 이제 이른바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뜻은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꼭 하고자 하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새기고,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면 뭐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 제가 봤는데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정보 관리는 흔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박재한 장관은 정직하다. 미국이나 유럽은 박 장관 임기가 끝내면 데려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긍정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해준 것 같아서 부끄럽고요. 뭐 외국에서 뭐 국제적인 언론에서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외국에서 뭐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칭찬받는 그런 장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장관님 사회자와 같이 노래 한번 해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노래는 나중에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서 제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한번 출연하셔가지고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오늘 비염도 있고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마법의 성은 저도 옛날에 그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하던 좋아하는 노래라, 글쎄요, 근데 공영방송에 나가서 그런 노래 불러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서 좀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우리가 같이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에서 너무 좋은 말씀 듣고 저도 장관님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아주 좋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께서는 뭐 살림살이가 팍팍하시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겪은 경험과 들은
조언과 읽은 지식 등을 총동원해서 군골쇄신해서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국제회의 등에 참석할 때 제가 늘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가슴에 마음속에 달고 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합니다만 개인기관 중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고 후대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 정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지니신 저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거뜬히 이겨내고 또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앞으로 계속 따끔한 질책과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칭찬보다 질책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질문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소화를 다 못한 것 같아서 왠지 시간 한번 주시면 한 번 더 했으면 싶은데요. 네,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